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 일러닝 코리아 컨퍼런스 2일차 트랙 C1 좌장을 맡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유평준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9 일러닝 컨퍼런스 트랙 C1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IT 기업의 미래교육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인텔의 이재령 전문인과 존 킴께서 인텔의 AI4I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의 심재경 이사님께서 에듀케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정철 조교수님께서 구글이 학교를 만든다면 문샷 스쿨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세 분이 각각 30분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약 10분간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프로그램 북과 앞에 스크린에 있는 QR 코드를 촬영하셔서 모바일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곳에 질문을 올리시거나 질문에 공감을 표시해 주시면 강의 종료 후 제가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재경 이사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경 이사님은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로서 근무 중이십니다. 이사님께서는 미래교육 정책 전략팀, 디바이스 영업 담당, 그리고 서비스 제품 마케팅을 맡고 있습니다. 발표 주제는 에듀케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심재경입니다. 저는 불을 안 꺼주시나요? 일단 오늘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듀케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에 제가 2013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기는 했으나 그 전에는 인텔 코리아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재령 전무님이 18년 동안 교육을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저 자리를 노렸어요. 근데 절대 계속 안 움직이셔서 결국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와서 교육을 담당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올해 3월에 이 교육 쪽으로 왔고, 교육 전에는 계속 기업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약간 낯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비해서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사이트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지금 뭐 AI,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기업,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사실은 기업을 벤치마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학교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과감히 교육 쪽으로 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가 교육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업을 하기도 하나, 사실 교육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녹아져 있어야 되고 기본 경험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굳이 이거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나,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 거기에서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회장님, 3대 회장님이 쭈루룩 계신데 가장 중간에 계신 분이 사티아 나델라, 인도에서 대학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로 넘어와서 뭐 일을 하시다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이 되셨죠.
사실 이 장표만 해도 한 30분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 중에 딱 하나, 저희는 이제 교육 쪽 관련해서라고 하면 저는 저기 중앙에 서 있는 사띠아 회장님 대신에 저희 한국 학생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뭐 10년 뒤에 아니면은 뭐 빠르면 5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이런 글로벌 기업 혹은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장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힛 리프레시라는 것, 한국말로 하면 새롭게 고치다, 새롭게 하다인데 이분이 2014년에 그 회장님으로 되시면서 힛 리프레시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제가 2014년 3년에 입사를 했고 14년에 왔을 때만 해도 힛 리프레시 무슨 말이지? 뭐 이런 되게 의심이 많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대부분 오피스도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를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OS, 윈도우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오시면서 과감하게 창을 부쉈어요. 그래서 창을 깨다. 그 다음에 구름을 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회사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피스나 OS라고 하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구원하다. 2013년에 제가 입사할 때 저희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렸고요. 특히 인텔이 제가 다녀본 회사 중에 제일 좋은 회사였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회사였는데 혹자는 저보고 잘려서 나가는 거냐라고 말할 정도로 왜 MS로 가냐? 왜? MS는 곧 망할 회사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과감히 마이크로소프트를 구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1월 초 기사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한물간 90년대 슈퍼스타 클라우드로 화려한 부활, 이 문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되게 어른들, 기성세대의 무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팬시하지 않아, 젊지 않아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굉장히 오래 묵은 그런 것들을 화려하게 바꿨고 그게 단순하게 시도만 한 게 아니라 그 시도에 대한 결과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 주가가 32불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130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제 주변 분들이 밥을 사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클라우드, AI 이런 회사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의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총 1, 2위를 다퉜을까? 사실 직원으로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슬로건. 자, 예전에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발머까지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슬로건은 뭐였냐면 각자의 모든 가정에 PC를 한 대씩 놓자. 그게 윈도우즈 PC를 한 대씩 놓자가 슬로건이었는데 사티아 회장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서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라는,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슬로건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클라우드, 지능형 엣지라는 슬로건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 지원해서 크게 저희 제품을 단순화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OS나 오피스도 알고 계시지만 SQL 서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었는데 제품을 단품 형태가 아니라 고객의 솔루션,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솔루션 베이스로 나눴고요. 여기 보시면 모던 워크플레이스, 비즈니스 앱 앤 인프라 앤 데이터 앤 AI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자, 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솔루션 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저희 직원들의 행동 강령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술 회사, IT 회사이지만 이 사티아 회장이 들어오면서 문화,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저도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교육 분야는 약간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회사의 제품에 자신이 없는데 그거를 교육 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화에 제가 2014년 사티아 회장이 취임하고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이 변화를 보면서 이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선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문화의 부분에서 성장 마인드, 그 다음에 지도력,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호기심,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 이 그로스 성장 마인드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뭐 학교장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데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밑에서도 올라가야 되지만 위에서도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그 다른 회사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뭐 좋은 슬로건, 미션, 그 다음에 뭐 제품군 이런 거 다 좋은데 다 다른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화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차별점인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AI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발표할 때마다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기술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혹은 변화를 해야 될 때는 이 문화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이 문화가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혹은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 아니면 교육부 교육청에 어떻게 그 전달이 돼야 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좀 나 잘났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집단에서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독과점 업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가 아니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혹은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도 틀릴 수 있고 우리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집단으로 지속적으로 옮겨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직원이지만 거의 뭐 매 분기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어른 되면 공부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해야 된다는 거에 약간의 실망감을 갖고 가긴 하나 이러한 문구들이 저는 굉장히 좋고 이게 저희 그 모든 업무에 녹아져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인텔의 김 대표님께서 되게 AI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AI는 뭐예요?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냥 전 제품이 AI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얘기하는 건 AI는 하나의 문화, 생활, 역사 이 모든 게 같이 동반이 되는 거지 특정 어느 하나가 AI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부분들은 좀 체득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피스 365라고 해서 최신 오피스 지금 2019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시연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깜빡 PC를 안 갖고 와서 그래서 오피스 최신 버전을 쓰시다 보면 굉장히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문,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를 동시에 번역을 해서 자막 기능을 송출하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에. 그걸 보여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는데 그렇게 각각의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의 모든 AI 기능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가 뭘까요? AI를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오피스 365 최신 버전을 오피스를 써보시면 아 AI가 이렇게 그냥 우리의 삶을 아니면 우리의 이런 업무들을 도와주는 거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아시다시피 변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ucation is all about relationships. If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you trust each other. You can share the good, the bad, the ugly, and you feel trust to do so. And that's what's going to get us to the next step. It's what everything is built on. In the back of your mind, you always think that you're going to do something big and change education. Doing something new is scary. There's no traditions. There's no, it used to be a certain way. When the opportunity came up, it was a no-brainer. It was a dream that I got to be part of. This is the site right here, this whole corner. It's about a 9-acre spot. They'll be building an amazing new over 80,000 square foot building. The biggest piece of building a school from the ground up is the possibility of new and change. The vision for Wilburton is to provide a relevant, adaptive, and rigorous learning experience for all students. The technology is the tool and the means of how we will support students. The very process of learning means risk and failure. We're trying to create something different. Welcome to our Wilburton Family Night here at Enetai. The more I get to know our community, the more we start to understand who are the kids that are going to be sitting in front of us every single day that we're going to be working with. We can't be anxious, right? Kids do their best learning when they're calm and happy, and so we've put that in there with the colors. This will all be covered in glass. There's the ability to have a lot of collaboration in the classroom and then also outside the classroom. Many books will be here. To bring the whole staff together, that was the next piece. I could start thinking about, okay, who's the staff that I want to bring on board? And what kind of person do we want to have? Someone that's going to be innovative, try something new. One of our questions that we asked had to do with what was a lesson that failed and what'd you do about it? I see my role as not just giving them the answer. I can help guide them to ask the right questions. I want them to be curious learners, lifelong learners. One person's not going to change the education of a child, but a collective whole, a family working together, that's what's going to change education. We're excited about this partnership because we're going to see how our products are being used by educators and students and hopefully learn about how do we create environments here in Wilburton that we can share and learn from to scale all around the world. The expertise that the Microsoft team has supported us moving past traditional and onto something new. Innovation is binding us all together because we're all excited about being able to try new things. We're being innovative, we're trying. It might not work, but that's okay because we'll find a way it will work. I'm Beth Hamilton, I'm the principal at Wilburton. We can have an opportunity as a staff to listen to your ideas because we get to build a school from scratch. I had coffee with so many parents and got to know them as people, who they were and their traditions and culture. How can we bring that into the school and honor that? All that was here was dirt, rocks, and wells. To stand in the school and just take a deep breath, it was emotional. Time stood still for a moment. When I have to problem solve or think on my feet, it makes it a lot easier if I have a room that can move with my ideas versus me having to move around. The relationship we have with students and how we get to know them and their families is timeless. Welcome, come on in. If you don't have that,
won't have a functioning school. Wow! Parents, welcome. Students, welcome. This is a special place. When you think about a family, you have great times together. But there's also times where in families there's problems and not agreeing. And in a school, that happens every single day. And we have to get to know each other and trust each other and know that we are here for the same reason and we will persevere and solve the problems that arise together. It's just like a family. 네, 이게 장시간의 비디오인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디지털 혁신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술 하나의 그 변화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그 수십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에듀케이셔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ETF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도 뭐 몇 년 전부터 스마트 스쿨, 미래학교 뭐 다양한 형태의 이 디지털로 아니면은 미래 교육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전 세계 학교,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들이랑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자, 이제는 어떤 이 변화가 한 부분에만 국한돼서는 큰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고 여기 보시면은 크게 그 현대 교육 및 학습, 그다음에 기술 앞으로의 이제는 교육이든 어떤 분야든 기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자, 기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커다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혁신을 갖고 오기 위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봤는데 20년대 초반 교실하고 현재 교실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네모난 교실 안에 벽이 있고 책상의 위치가 좀 달라졌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뭐 최근에 뭐 AI든 뭐 클라우드든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학생들의 학습을 혹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오늘 여기 타이틀도 이러닝인데요. 이러한 그 온라인 러닝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공간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ETF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저희는 기술보다는 물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 21세기 핵심 역량이 뭐야라는 그 리서치를 시작으로 그 앞에 ETF를 만들었고요. 실제 이 21세기 핵심 역량은 2015년 개정판 제가 아직 그 교육 쪽에 익숙치 않아서 그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5년에 제시했던 그런 것들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거를 2010년 초반에 자 21세기의 핵심 역량은 뭐야? 라는 연구를 전 세계 학자들하고 진행을 했고 거기에 6가지 항목으로 나왔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야 라고 그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그 김 대표님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 초반부터 저희 혁신 교사 프로그램,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교사 선생님들이 뭐 굉장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혁신가이시기도 하고 열정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혁신교사 선생님들하고 커뮤니티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학습 러닝 플랫폼 러닝이라든지 이런 21세기 핵심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크게 학생을 위한 솔루션, 선생님을 위한 솔루션, 그다음에 디지털 수업 변환을 위한 툴들,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고요. 또 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저희가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뒤로. 네. 이러한 초중 고등학교 솔루션들은 여기에 보면 5365라든지 스카이프라든지 그다음에 해킹 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솔루션들은 모두 무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피스 365라는 제품은 크게 학교만 봤을 때는 웹 버전과 그 다음에 설치형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버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계약을 하셨건 안 하셨건 모두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형 버전은 교육청이 계약을 하신 상태에서 학생들이 집에 PC에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설치형에 대해서는 사실 시중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써보시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기능이 뭘까 뭐 그다음에 이런 툴들이 주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체득하고 그다음에 물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 회사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 향후 5년, 10년 동안은 어쨌든 학생들이 좋건 싫건 졸업을 하고 나서는 저희 MS에 많은 솔루션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그 업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초중고 대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페셔널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다양한 서티피케이션들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 개발자들이 이제 주로 하는데 깃허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하면서 모두 무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쓸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The true purpose of education is to create possibility. It was a little hard for me. People laugh whenever I read sometimes. Well, they knew how to read, and I didn't. I will never be good at reading. I will probably be held back again. It highlights the words to know where I am. When it's reading, I see spaces between the words, and it's easy to focus on. The first time I actually could read that book, I was proud of myself. I was very proud of myself. Good job, Joey. When technology and education come together, possibility becomes reality. I want to read every book in here. 짧은 시간이지만 기술이 정말 이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뭐 그 기술이 아까 이제 AI 과정을 통해서 그 우수한 아이가 더 우수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같이 이 아이들이 격차 없이 이 기술의 격차 없이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가장 그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툴인데요. 이거는 별도의 추가 구매 없이 그냥 러닝 툴이어서 뭐 원노트라든지 아니면 오피스에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예를 들면은 그 독해력이 좀 독해력이 아니죠. 그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과목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화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뛰어난 아이를 더 뛰어나게, 그다음에 어려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그 일정 부분 동일한 시간을 들여서 그 아이들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이 굉장히 그 진가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프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쓰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저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스카이프를 통해서 요새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뭐 보통 기업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요라고 하는데 실제 학교 현장은 시공간을 초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 지방에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 나라의 예를 들면 시차만 맞으면 뭐 호주의 학교랑 연결할 수도 있고 베트남 학교랑 연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와 학교 간에 같이 수업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몇 개 학교들은 이미 예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가 게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인크래프트 교육 에디션이라고 해서 현재 그 코딩 버전도 있고 그다음에 K-12 초중고 교과 과정이라든지 유치원 아이들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되는 관계로 일단은 굉장히 교육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학교는 학교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뭐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사실 정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술의 보편화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아이들이 어떤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 사티아 회장님이 내일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슬로건 이걸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심화 과정까지 그다음에 대학 과정까지 저희가 다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적용한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재경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을 만드는 발표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철 교수님은요, 현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대학 교육에서의 혁신적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그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교실의 미래, 구글 클래스룸 실무 레시피, 그다음에 내 인벤토리에 구글을 담다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내 최초의 구글 이노베이터시고요.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의 사우스 코리아의 리더를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발표 주제는 구글이 학교를 만든다면 문샷 스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정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처음 이제 인텔 이야기 들으셨고요. MS 이야기 듣고 이제 구글 차례죠. 약간 경쟁 구도인데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누가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 저는 일단은 구글을 대표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으로부터 조금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야기 나눠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회사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구글을 만든 창립자죠. 레리 페리지와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이민계로 미국에 와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닌 다음에 이 아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죠.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걸까요? 왜 이 친구들은 이런 걸 만들고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대기업이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그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구글의 첫 시작은 늘 그렇듯이 미국 서부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시작이 되죠. 이 창고 주인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창고 주인은 수전 워치츠키라고 하는 분인데요. 당시에 인텔 직원이셨어요. 그런데 창고를 대여해 주시다가 결국은 구글의 16번째 직원이 되시죠. 그리고 현재 지금은 유튜브의 CEO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가족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데요. 딸 부자예요. 딸이 3명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수전 CEO의 지금 유튜브 CEO가 되어 있고요.
둘째 딸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스탠포드 대학이죠.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로 되어 있으시고요. 막내 딸이 23andMe라고 해서 침을 뱉으면은 DNA 분석을 해주는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고 이제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구글 CEO랑 결혼을 한 그런 사이입니다. 물론 또 지금은 이혼을 해 있지만 미국은 워낙 또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어쨌건 이 세 명의 딸을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참 잘 키운 이 어머니와 아버님이 참 궁금하셨는데 이 어머님이 사실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5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CEO들과 그리고 그 직원들을 이분의 손끝에서 키워내셨죠.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하신 걸까요? 실리콘밸리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에스더 여사님이시고요. 올해 초에 그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책을 내셨어요. 어떻게 그 세 딸을 이렇게 다 잘 키우셨나에 대한 답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5가지 비밀이 나와요. 첫 번째, 트러스트. 두 번째, 리스펙트. 세 번째, 인디펜던스. 네 번째, 콜래보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인드니스. 이 5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했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바꾸는 대기업, 디지털 기업들을 만들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 에스더 여사님께서는 문샷 스쿨을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으로 구글이 학교 이름을 만들면 아마 문샷 스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문샷.org에 들어가시면은 에스더 여사님이 꿈꾸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 잠깐 나올 거예요. 문샷이라고 하는 이름이 과연 무엇이길래 문샷 스쿨이라고 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미션 뭘까요? 수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나누어 준다? 아니에요. 재미있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잘 정돈해서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나누어 주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 회사 치고는 상당히 좀 웃긴 미션이죠. 근데 구글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구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야후 웹페이지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혼란스럽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하다 보면 이게 블로그인데 광고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네, 다들 잘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인 웹 브라우징과 데이터 서칭을 통해 가지고 20년 만에 전 세계에서 90%의 검색 엔진을 장악을 해버렸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인터넷을 보는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고 영상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어린아이들은 검색을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들 뭘 검색할까요? 게임 잘하는 법. 여학생들은요? 화장 잘하는 법. 맞습니다. 이 2가지를 검색을 해서 엄마, 아빠, 형, 누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은 구글 대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 뭐냐 하면 웹 브라우징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스캔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시간 대학에 있는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스캔하는데 1000년 정도 걸릴 거라고 했거든요. 6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책을 스캔을 해서 서버에다 올립니다. 1억 3천만 권의 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3천만 권 넘는 책이 이미 스캔이 끝났어요. 구글의 서버에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준다? 저자들이 엄청 싫어하는 저작권 문제가 생기겠죠. 구글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Ngram View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료 검색 엔진이고요. 1800년부터 2000년도까지 있었던 검색된 800만 권의 책을 인터넷에 올리고 대신에 단어를 다 깨버렸어요. 의미가 없도록 단어를 깨서 잘 섞은 다음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200년 동안 역사에서 얼마나 책에 그 단어가 많이 나왔는지가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통찰을 얻기에 너무나 좋은 도구예요. 자, 달과 별의 출현 빈도를 검색을 해봅니다. 1800년도에는 달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점차 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아마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달이랑 별이랑 아무리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태양에 비하면은 압도적으로 적은 양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셋이서 아무리 싸워봤자 역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구가 최고입니다. 200년 동안의 책에서 나온 출연한 빈도수를 보면 인류의 생각의 흐름이 보이죠. 사랑과 돈은 어떨까요? 1800년도에 모두가 다 사랑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900년이 되면서 돈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2000년이 되면서부터 다시 돈 소용없더라. 사랑이 다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결혼과 이혼은 어떨까요? 네, 옛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야기했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970년도에 이혼이 결혼을 압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한번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테마들, 관심 있는 키워드들을 검색해 보시면은 200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보일 거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책 스캔 해낼 것 같아요. 자, 다음 프로젝트 뭘까요? 지구의 정보입니다. 해외여행 가시면 주로 지도 어디 거 쓰세요? 네, 거의 대부분 다 구글 맵 써요. 열자마자 인터넷만 연결되면 버스, 지하철 다 나오죠. 너무 편합니다. 사실은 지도 정보 구글이 정복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그걸 쓰는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입니다. 구글 맵스 한번 가지고 한번 볼게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구글 맵스 들어가셔서 계속 줌아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지도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옛날엔 그냥 평면 지도였는데 얼마 전부터 놀랍게도 지구본으로 바뀝니다. 요거를 손 안에서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인공위성 지도 정보를 누르게 되면은 추가 기능이 나오는데 옆에 달, 화성, 타이탄, 태양계에 있는 위성들이 나와요. 달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달에 있는 분하고 이름까지 나옵니다. 요걸 손바닥에 놓고 돌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달에 가셔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전 세계적인 태양계를 아우르는 지도를 보는 아이들과 반면에 이제 국내 한 모 회사의 지도입니다. 서버가 한국에 있으니까 빠르죠. 엄청 빠릅니다. 근데 줌아웃을 하는데 갑자기 에러가 났어요. 잘렸네요. 아니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더 안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만 알면 되는 거죠. 중국 안 나오고요. 일본 나오는데 클릭해도 안 나옵니다. 그림 이미지예요. 자, 이런 걸 한 10년, 20년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도구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달과 타이탄과 화성을 생각하면서 큰 꿈을 꾸는데 반면에 요 지도만 본 아이들은 훨씬 더 세상이 좁겠죠. 지도 정보도 이제 끝났습니다. 구글은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사람의 건강 데이터로 넘어갑니다. 베릴리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건강을 매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한국에도 보건심사평가원이라고 해서 이 의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픈 사람 정보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을 시작을 해요. 기준점입니다. 건강한 1만 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시계를 채워서 하루에 몇 킬로를 걷는지 잽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뭘 먹는지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가지고 스탠포드와 듀크 대학에서 피검사, 엑스레이, MRI, 심장 초음파 다 해요. 모든 건강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 슬슬 병이 걸려가겠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40대쯤 가면 슬슬 노안이 오고 50대에 가면 혈압이 오고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가 보이고요. 이 데이터를 실제 메디컬 데이터, 미국에서는 이걸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험이랑 비슷한 제도입니다. 이거랑 매칭을 시키게 되면 아프기 시작한 나이에 어떤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는 얼마나 드는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언제 병들어서 언제 죽는지까지 나오는 거죠. NIH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보건성과 같은 기구입니다. 100만 명의 지놈 데이터를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건강 이제 한 손바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꾸미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데이터는 일단 쓸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미국 사람들 데이터 보면서 한국인은 아마 이럴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도 못한 뿐더러 이 데이터를 갖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묶여 있고 얼마나 이 도구에 의해서 사고가 제한될지가 느껴지는 거죠.
이 베릴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 의사 선생님 계신데 이름부터가 대단합니다. 메가예요. 이름이 메가. 얼마나 꿈이 큰지 네, 이 큰 꿈을 가지고 사람의 건강 데이터를 이제 통해서 우리의 생로병사를 예측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문샷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2명의 청년들이 대학원생 2명이 만든 이 회사가 20년 동안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문샷 띵킹은 구글이 갖고 있는 정신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미션이었고요. 구글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달을 잘 보기 위해서 망원경 개발에 혈안이 됩니다. 뭐 특수 망원경, 레이저 망원경, 적외선 망원경, 렌즈를 더 잘 깎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로 직접 가서 보고 오면 제일 정확하지 않겠어? 라는 터무니없지만 멋진 생상을 하는 거죠. 달로 쏘는 상상입니다. 그걸 바로 문샷 띵킹이라고 해요.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비전이 요겁니다.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 약간 올려가지고 한 10% 성장하겠다. 뭐 예산 줄이고 인원 삭감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10%가 아닌 10배 성장을 하겠다. 그런 꿈을 꾸면은 사실 기존의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판을 다시 짜야 돼요. 모든 걸 다 치우고요. 선입견, 편견 다 버리고 큰 도화지를 꺼낸 다음에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작년보다 10배 많은 학생들이 더 행복해지고 10배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사랑하게 되고 10배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봉사하고 즐거워하고 10배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만들려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뭐 수능을 조금 바꾸고 뭐 학력 평가를 조금 바꾸고 아닙니다. 완전히 판을 다시 짜야 돼요. 문샷 띵킹을 학교에 도입을 하자는 겁니다. 교실을 다 새로 부수는 거예요. 아까 MS에서 보여주신 그 영상처럼 새로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계단식 강의실을 없애고요. 모든 강의실에 바퀴 달린 의자를 가지고 학생들이 움직이고 3, 3, 5 모여서 토론하고 만들고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회가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샷 띵킹을 학교에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랑니를 빼는 로봇이 등장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랑니를 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참 편해지니까 좋은 거긴 한데 약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만일 이런 로봇 있으면은 집에서 빼지 않으시겠어요? 굳이 치과 안 오시고 약간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임플란트를 로봇이 심었습니다. 로봇이 막 임플란트 심고 있고요. 의사가 옆에서 드릴을 막 바꿔주고 있어요. 완전히 이게 주객 전도가 돼버린 거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2016년도에 연조직을 절개하고 꼬매는 로봇이 스타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이 스타예요. 소프티슈 자동화 로봇. 동영상을 보니까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꽤 빠른 속도로 울퉁불퉁한 연조직을 꼬매는데 나름대로 정확하고요. 꽤 빠르고 무엇보다도 불평이 한마디 없어요. 아무리 이걸 꼬매라고 해도 불평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수련이들한테 니네 열심히 안 하면 이제 얘네들한테 시킬 거야 라고 했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에이 교수님 이거 엄청 비싸서 아마 교수님은 못 살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엄청 비쌀 거예요. 하지만 몇 년만 기다리면은 샤오미에서 저렴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사시면 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앞에 있는 작은 호수입니다. 이름이 단대호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요에도 나오는 유명한 호수죠. 제가 드론을 직접 사서 직접 촬영을 한 겁니다. 제가 드론을 샀던 이유는 이 학교를 좀 찍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요거를 치과에서 좀 쓰고 싶었어요. 근데 3년 전에 영국에 있는 한 아버지한테 선수를 뺏겼죠. 영국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의 유치를 빼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을 길게 매서 인류 최초로 드론으로 치아를 뺀 겁니다. 자 보시면은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애가 웃고 있죠.
제가 치과에서 일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치아를 빼는데요. 웃는 애는 처음 봤어요. 게다가 얘는 마취도 안 했습니다. 엄청 놀랍죠? 이게 바로 기술의 매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사랑니 빼는 로봇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인류의 직업을 뺏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만한 무서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누가 잡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울어야 될 애가 웃으면서 치아를 빼는 겁니다. 기술을 잘만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교실에서 분명히 죽어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는 모습, 어쩌면 기술을 교실에서 썼을 때 가능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좀 우울한 미래를 갖고 있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그 책을 살짝 바꿔보면 누가 내 밥그릇을 옮겼을까라는 책이 될 겁니다. K-12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대학 갔습니다. 4년 동안 졸업하고 나왔는데 이제 밥 좀 퍼먹어 보려고 숟가락 딱 들었더니 밥그릇이 없어져요. 요리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느 날 요리 로봇이 나왔습니다. 지금 데니스옹 박사님이 요리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레시피만 넣으시면 나는 이탈리아 나폴리풍의 스파게티를 만들어줘. 그러면 나폴리풍 스파게티가 되는 거고요. 나는 백주부의 김치찌개를 끓여줘 라고 하면 레시피만 넣어주면 요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20년 평생을 열심히 요리만 준비한 그 학생은 당장 뭐 해야 되나요? 한강에 나가서 막 울면서 뛰쳐다녀야 되나요? 아니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걸 배워야 됩니다. 직업의 변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문학과 가서 영문학자가 됐어요. 그 학생은 평생 영문학자로 살까요? 아니에요. 직업이 바뀔 겁니다. 계속 끊임없는 변화가 생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원인은 사람이 너무 오래 살게 되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60세, 70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하고 이제 산과 들로 가서 낚시도 하시고 꽃도 키우면서 아름답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셔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하시는 거예요. 60세에 은퇴를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평균 예측 수명 몇 살일까요? 149살이에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사는 겁니다. 60살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무려 9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계속 일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오래 살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평생 6개에서 8개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자기가 직업을 바꿔서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바뀌어서이기도 합니다. 머신러닝, AI 무시무시하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닝 머신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테마를 배우고 스스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키우려면 학교에서 자 구구단 요거 외우고 미분적분 요렇게 외우고 1형식, 2형식, 3형식 요렇게 외우고 이렇게 입에 넣어줘야 될까요? 아니죠. 바다가 나오면 배를 만들어야 되고요. 땅이 꺼지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계속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봤던 007과 맥가이버예요. 007 보시면 영화가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미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박사가 탁 잡아요. 그리고서는 자, 요 반지는 레이저가 나가는 반지일세. 그러고 줘요. 그럼 이제 영화 내내 저희들은 그 반지 언제 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반지를 이용해서 멋지게 탈출하면 성공이다. 영화 잘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사회에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맥가이버가 될 겁니다.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정말 미안한데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될지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주머니 칼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잘 해결해 봐. 맥가이버를 키워야 돼요. 그럼 맥가이버 어떻게 합니까? 갇히죠. 그럼 막 주변을 둘러봅니다. 뭐 비누와 세제를 합하면 폭탄이 되지 뭐 이러면서 폭탄을 만들어요. 그리고 탈출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맥가이버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실에 문샷 띵킹을 도입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방법으로 가르쳐서는 절대로 맥가이버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실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왓에 대한 교육을 강하게 강조하세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 개념이야말로 시험에 내서 평가하기에 가장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 왓은 누가 가장 잘 가르치냐? 인공지능 스피커가 가장 잘 가르칩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누구랑 숙제해요 물어보니까 알렉사랑 한대요. 누굴까요?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름이 알렉사예요.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뭐라고? 38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뭐라고? 38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365일 24시간 반복해서 한 번도 싫다는 소리 없이 계속 가르쳐줘요. 엄마한테는 2번만 물어봐도 벌써 뭐가 날라올 수 있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는 왓을 가르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최신 정보를 갖다 주기 때문에 정확하지까지 해요. 왓은 끊임없이 바뀌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교실에서 뭘 가르쳐야 될까요?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 기준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고혈압 환자가 있어요. 약도 먹고 있습니다. 운동도 해요. 근데 혈압이 안 떨어져요. 이 사람은 왜 혈압이 안 떨어질까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게 바로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지혜잖아요. 교실에서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저희는 왓만 가르치는 겁니다. 고혈압 외우세요. 기준은 요거고요. 약은 이거 써야 돼요. 달달달달 외워서 면허 따고 환자 보려고 딱 나왔더니 그 약 다 사라졌어요. 이미 신약이 나왔어요.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어요. 왓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how와 why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를 학생들이랑 1대1로 하려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요. 에드테크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로봇과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케어하기 시작을 하죠. 2008년도에 MS에서 되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교실, 과거의 교실에서는 교실 안에서 학생이 열심히 배웠다. 하지만 미래의 교실은 바뀔 것이다. 앞으로에는 교실이 학생을 배우게 될 거다. 무슨 말일까요? 얘의 습성, 얘의 장점, 얘의 단점, 어느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 얘의 꿈은 무엇인지, 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거고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교실이 계속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 혼자서 하니까 힘들었지만 인공지능 하나하나가 학생에 물려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도구를 저희가 LMS라고 불러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상당히 많은 테크들이 등장을 해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MS에서 구글 오피스, MS 오피스 365 for Education 버전을 등장을 시켰고요. 애플에서도 애플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학생들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미국 시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구글에서 나온 구글 for Education과 구글의 크롬북이라고 하는 교육 디바이스입니다. 아직까지는 구글이 1등이지만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좋은 도구만 줄 수 있다면 저희 교육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이걸 바로 G Suite for Education이라고 하고요. 요 수많은 디바이스들, 툴들이 다 묶여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앱이랑 묶여 들어가는 걸 저희가 LMS, 구글이 만든 LMS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실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모습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저는 제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고 플립 러닝을 합니다. 학생들이 미리 유튜브를 보고 와요. 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죠.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의 총 시간이 65년치가 올라옵니다. 하루에. 엄청난 양이 올라와요. 이분은 치과 선생님이신데 공부 자극 영상을 올리셨어요. 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고 외치는 걸까요? 자, 한번 보시죠. 서론이 좀 길었고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분은 무려 40분 동안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그냥 올려놨어요. 이 영상을 18만 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이런 거 알고 있니? 그랬더니 실제로 공부하다가 졸리면은 공부 자극 영상을 틀어놓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요.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학습 문화죠. 저도 이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판서 강의도 하고 EBS 방송처럼 꾸미기도 하고 돈을 좀 들여가지고 해외에서 유명 연자도 물러가지고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해외 연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가볍고 재미있는 컨텐츠들 학생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올리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좋은 동영상들이 자동으로 추천이 돼요. 제가 가르치는 테마랑 똑같은 테마인데 더 좋은 컨텐츠, 다른 관점에서 가르친 걸 보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상당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수업에 옵니다. 두 번째 도구,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엄청 쉽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려면은 비싼 장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교실에 한 대 그거 갖다 놓으면은 애들 줄 서가지고 봐야 되니까 교육 효과가 별로 없죠. 구글에서는 카드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글 카드보드 검색해 보시면 마분지가 나와요. 그 마분지를 1,000원짜리 마분지를 접어서 스마트폰에 꽂아요. 이걸 쓰면은 머리 돌리는 거에 따라서 360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글 카드보드 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쿨버스가 갈 수 없는 곳으로 학생들을 데려간다예요. 달나라로, 바닷속으로, 사람 몸속으로. 현장학습 어렵고 힘들죠. 손쉽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실 또 하나의 컨텐츠는 구글 아트앤컬처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과목에 관련이 돼 있건 아니면 심지어는 교육을 안 하실지라도 인류의 정말 많은 문화유산과 예술들이 구글 아트앤컬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의 1,800여 개 문화, 미술, 박물관의 정보가 기가픽셀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스캔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보려고 가면은 일단 비행기 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힘들죠. 기가픽셀 카메라는 저희 카메라의 일반 카메라의 1000배 해상도예요. 보티첼리의 붓터치를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셔 이렇게 자세히 보려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무료로 인터넷만 되면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미술과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그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의 기능이죠. 이 스트리트 뷰의 패그맨을 클릭을 하시면은 미술관 안이 스캔이 돼 있어요. 파트너십을 맺은 미술관들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쾌적하게 미술관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림들을 쫙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 2학기에는 이 미술관에 있는 좋은 그림들을 보면서 한번 프로젝트 수업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환자를 직접 봐야 될 의사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술방 체험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카드보드 하나에 1,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제공해주고 학생들에게 멋진 몰입형 경험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 배우는 것들은 전부 다 리얼 월드의 문제에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스마트폰 있으시죠? 1시간에 저희가 스마트폰을 4번 꺼내서 본대요. 문자가 와서, 그리고 문자가 안 오면 왜 안 오지? 그러면서 꺼내 본대요. 그 정도로 이 스마트폰은 우리 손에서 뗄 수 없는 디바이스입니다. 너무나 손쉽게 생중계 가능해요. 저는 가끔씩 교실에 안 들어가고 제 수술 모습을 생중계를 해줍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앱에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현장에서는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인터넷만 물려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약 3초에서 5초의 딜레이만으로 수술이 생중계돼요. 그럼 학생들은 뭘 할까요?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저만의 마리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댓글 받고 질문해주면은 애들이 막 사연 읽혔다고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경험할 수 없는 생중계들, 새로운 학회라든지 대가와의 대화들을 생으로, 라이브로 경험하고 나면은 그 느낌이 몹시 색다른 경험입니다. 마셜 맥루한이라고 미디어의 대가가 있던 이야기예요. 사람은 도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그 도구는 다시 사람을 만든다고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도구의 사용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좋은 도구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멋진 세계관과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도구들 쥐어주시고 교실에서 한번 문샷 띵킹을 멋지게 한번 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실 현장에서 궁금한 거 있거나 어려운 사항 있으시면은 이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정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리 정돈 후에 바로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표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냥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 분당 한 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공감이 높은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정철 교수님께 이제 하나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산 엔진이 아닌 구글을 사용하면 국내 정보를 해외에 빼앗긴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구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다행히도 구글에서도 서버를 국내에 곧 들여놓는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국내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거니까 약간은 좀 피해갈 수 있는 이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한일 관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부품을 한국화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저는 철저하게 학부모와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어떤 도구든 가리지 않고 쓸 용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도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교육부에서 가장 이슈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버에다가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상담 내용들을 올리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대의 변화를 제도가 지금 아직 못 따라오고 또는 인공지능 시대 대비 교육 관련해서 좀 기업과 정부가 콜라보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마 교육부랑 기업이 또 인텔이 협력해서 아마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과 말씀 주신 이재령 전무님, 김용신님, 심재경 이사님 그리고 박정철 조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